지금 미국이 한국에게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3,500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요구하면서 협박했죠.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감금된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굴하지 않은 채로 조용히 밥을 먹으며 태연하게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CNN 경제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제시카 리드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죠.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한국 기업들에 대해 그리 좋은 감정은 없었어요. 미국 땅에 와서 일자리 뺏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아침 갑자기 현대차 공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졌나 싶어서 서둘러 카메라맨과 함께 공장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발표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무려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거부하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속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직원 300명이 회사 건물 안에서 농성을 시작한 거예요. 아마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취재진과 함께 들어갔는데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예상과 달랐어요. 농성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둘러앉아서 김밥을 나눠 먹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기타를 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소풍이라도 온 것 같은 분위기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15년간 기자를 하면서 수많은 시위 현장을 봤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구호를 외치거나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죠. 김 부장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신들은 그 어려운 IMF 외환위기도 견뎌냈기에 부끄러운 쪽은 자신들이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전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담담하고 차분했죠.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한국인 직원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와이파이 걱정을 하다니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10살 딸 에밀리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텔레비전에 나온 한국 아저씨들은 왜 안 화나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현대차 공장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언제 폭발할지 궁금했거든요. 미국 정부 요원들이 압박을 가하면 당연히 반발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요원들이 농성장에 들어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한국인들이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심지어 어떤 한국인 직원은 요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드실래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들을 압박하는 사람한테 커피를 건다니 말이죠. 김 부장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왜 이렇게 침착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김 부장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봐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서 자신들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견뎠고 우리는 IMF를 버텼다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언젠가 부끄러워할 사람은 우리가 아닐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15년간 기자를 하면서 이런 반응은 처음 봤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불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오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직원 한 명이 요원에게 다가가서 말하더라고요. 실례지만 화장실 위치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요원이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짓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인이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제가 아는 시위나 농성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에밀리가 또 물어봤습니다. 엄마, 한국 사람들은 왜 착해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됐지만 에밀리 때문에 가끔 연락하거든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3일째가 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국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나타샤라는 러시아계 미국인 기자가 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동료인데 나타샤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죠. 나타샤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면 놀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한국 차가 정말 인기가 높다면서 직접 가서 보면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뀔 거라고 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5년 전에 현대차를 샀거든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샀는데 지금까지 고장 한 번 안 났어요. 겨울에도 시동이 잘 걸리고 연비도 괜찮더라고요. 상사에게 러시아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상사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반미 기사는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보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결국 일주일 출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공항 주차장부터 한국 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곳곳에서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는데 기사가 한국말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한국말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차를 몰고 있어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중고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나타샤가 알려준 곳이었는데 정말 볼거리가 많았어요. 중고차 시장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딜러가 말하더라고요. 한국 침수차가 중국 신차보다 낫다고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딜러가 설명해줬어요. 한국 차는 침수가 됐어도 엔진이 튼튼하다면서 중국 신차보다 훨씬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이반이라는 택시 기사였어요. 10년 된 현대차를 몰고 있더라고요. 이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차는 내 생명줄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아느냐면서 영하 30도에서도 시동이 한 번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반이 중국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중국차를 샀는데 2년 만에 고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대차는 20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멀쩡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올가라는 할머니였습니다. 70세가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아들이 몰던 현대차를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올가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차들은 고장나면 부품 구하기 어려운데
한국 차는 지금도 부품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알렉세이라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인데 15년 된 현대 트럭을 몰고 있더라고요. 알렉세이가 말했습니다. 이 트럭으로 러시아 전국을 돌아다닌다면서 한 번도 길에서 고장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차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에밀리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딸이 물어봤어요. 엄마 러시아는 어때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고 했어요. 에밀리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왜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 만난 사람은 드미트리라는 정비사였습니다. 30년 넘게 자동차 정비를 해온 베테랑이더라고요. 드미트리가 작업장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차들 대부분이 한국 차라고 하더라고요. 정비할 게 별로 없어서 오히려 일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드미트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차는 정비사 올리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튼튼해서 고칠 일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 말이죠.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들렀습니다. 나타샤가 그곳에 현대차 공장이 있다고 알려줬거든요. 러시아 제재 때문에 우회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했어요. 알마티 공항에서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차장 곳곳에 러시아 번호판을 단 한국 차들이 가득했어요. 2000km나 떨어진 러시아에서 정비를 받으러 온 차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차 공장에 도착해서 박대리라는 한국인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박대리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러시아 고객들이 2000km를 달려와서 정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박대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박대리가 실제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지난달에 러시아에서 온 고객이 있었는데 10년 된 차였지만 무상으로 고쳐졌다고 하더라고요. 보증 기간은 지났지만 회사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10년 된 차를 무상으로 고쳐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박대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차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정비를 받으러 온 러시아 고객들을 만나봤습니다. 세르게이라는 50대 남성이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3박 4일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정비를 받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세르게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만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 맡기면 엉성하게 고쳐서 또 고장 난다면서 여기서 한번 제대로 고치면 몇 년은 걱정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르게이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차가 고장 났을 때 한국 정비사가 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고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말이죠. 또 다른 고객인 알렉산드라라는 여성도 만났습니다. 우랄산맥 근처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차는 15년 된 기아차인데 아직도 새 차 같다고 했어요. 3년 전에 정비받을 때 돈이 부족했는데 한국 정비사가 나중에 갖다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젊은 정비사 김 기사도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러시아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러시아어를 배웠다고 했어요. 김 기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외국에서 일할 때 받은 차별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르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박 대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일들이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박 대리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손해가 아니라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한 명의 고객을 제대로 대하면 그 사람이 평생 고객이 되는 게 바로 한국식 경영이라고 했어요. 공장을 둘러보면서 품질 검사 실을 봤습니다. 한 대 한 대 정말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더라고요. 박 대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차 한 대가 한국의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에밀리와 통화했습니다. 딸이 물어봤어요. 엄마 언제 돌아와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곧 돌아갈 건데 엄마가 한국 사람들을 정말 잘못 봤었다고 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온 저는 이번에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차 본사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상사는 또 반대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건물이 웅장하더라고요. 김상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현대차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상무가 회의실에서 차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미국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대차는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김상무가 깊이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차는 50년간 신뢰로 쌓아온 브랜드라며 그걸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김상무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함께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김상무에게 부탁했습니다. 협력업체도 만나볼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김상무가 흔쾌히 승낙하고 부산에 있는 부품업체를 소개해줬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서 박 사장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직원 200명 정도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현대차의 브레이크 부품을 납품한다고 하더라고요. 박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러시아 쪽으로 부품을 보내느냐고 말이죠. 박 사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경유해서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해가 크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박 사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돈만 생각한다면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뢰라는 건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끝까지 가야 한다고 했어요. 박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부터 현대차와 함께 했다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대차를 버리면 배신자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다른 협력업체들도 만나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회사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현대차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CNN 상사가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뭐 하고 있냐면서 빨리 돌아와서 기사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한 기사는 쓰지 말라고 못을 박았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딜레마는 처음이었거든요. 진실을 써야 하는 기자로서의 양심과 회사의 방침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날 밤 에밀리와 통화했습니다. 딸이 물어봤어요. 엄마 무슨 고민이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정말 눈치가 빨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진실을 써야 하는데 회사에서 반대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쳤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옳은 일을 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딸의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로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상사는 반대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큐멘터리 제목을 힘으로 얻은 것은 사라지지만 신뢰로 얻은 것은 영원하다로 정했습니다. 러시아 할머니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편집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습니다.
러시아 할머니의 눈물, 카자흐스탄 정비사들의 진심, 한국 임원들의 확고한 철학을 모두 담았어요. 특히 김 기사의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방송 하루 전날 상사가 마지막으로 압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잘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드디어 방송 날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청자가 몰렸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품위 있게 대응할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김밥을 나눠 먹으며 기타를 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러시아 인터뷰 부분에서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침수차가 중국 신차보다 낫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실제로 한국 제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러시아 할머니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말에 많은 시청자들이 울컥했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에는 감동했다는 반응이 가득했어요. 방송 직후 CNN 사무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청률이 평소의 3배나 나왔거든요. 전화도 계속 울렸어요. 다른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제적 반향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제 다큐멘터리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BBC에서는 한국의 신뢰 경영을 주제로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독일 언론에서는 제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힘보다 신뢰가 더 강하다는 제목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한국 기업의 철학에 대한 특집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미국 내 여론 변화였습니다. 조지아 현지 주민들이 한국인들을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차 공장 앞에는 한국을 지지하는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CNN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웃고 있더라고요. 시청률과 반응이 너무 좋아서 회사 차원에서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실을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사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날 밤 에밀리가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용기 있는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상무가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을 제대로 알려줘서 감사하다면서 언제든 한국에 오라고 했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재진출을 공식 승인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러시아 국민들을 저버리지 않았다면서 이런 파트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모스크바 첫 번째 전시장 개장 날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수천 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문을 연 지 3시간 만에 1,000대가 계약됐다고 하더라고요. CNN에서 급하게 저를 모스크바로 보냈습니다. 현장 상황을 직접 취재하라고 하더라고요. 도착해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전시장 앞에서 만난 러시아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차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차는 믿을 수 없다면서 한국 차만이 진짜라고 했어요. 젊은 커플도 인터뷰했습니다. 결혼 선물로 현대차를 사려고 3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차가 없으면 결혼도 미루려고 했다면서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이번에는 한국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나왔어요. 한국인들과 함께하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줬다면서 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조지아 주지사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워싱턴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한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속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한국의 당당한 외교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을 곱지 않게 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CNN에서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아 특파원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기자가 됐다면서 앞으로 한국 관련 기사를 전담하라고 했어요. 에밀리와 상의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아저씨들처럼 착한 사람들과 일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김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로 오게 됐다고 말했어요. 김상무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언제든 환영한다면서 한국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제 현대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에는 그냥 차였는데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이 차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퓨리처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편견을 깬 용기 있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더 기뻤던 건 한국 사람들이 보내준 편지들이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려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진실을 찾아 알리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에밀리와 함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